경선을 43일 앞두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불출마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성동구를 찾아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컷오프됐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안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친윤 불패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과 현역 의원의 탈당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해소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충남 아산갑 4선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중 서울 성동구를 찾아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여당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영등포을 경선이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히 결전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이 당의 요청에 따라 당초 분당에서 영등포을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양자 경선이 결정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에선 부산 등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박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충남 아산갑 4선 이명수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 9번째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로 거론되온 이명수 의원이 공관위의 경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지 엿새 만입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만 이번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대의 멸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합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의 공천 확정으로 친윤 불패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도 불출마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계파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고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곁든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북카페를 찾아 총선 공약 택배 마지막 순서로 기후 미래 공약을 기후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공약 발표 장소로 성동구를 택한 건 수도권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모레 야권이 모두 의석을 차지한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수도권 격전지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교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해당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며 다른 지역들까지 의결되면 공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중부 성동 가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 또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엔 박용갑 정연태 후보자 2인 경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임 전 실장 컷오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공천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민주당은 지켜야 할 정신도, 가치도, 사람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시흥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모레 예정된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획정위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1명 더 늘리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를 더는 늘릴 수 없다며 중재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한석까지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고 충분히 그 정도면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4개 특례 지역을 수용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한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 한석을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29일 날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는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킨 뒤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선거구 획정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언론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하는 제안을 여야에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나왔는데 어제 김진표 의장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석자 없이 여의도 인근의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으니까 의원 정수를 차라리 1명 더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었는데 이 지역구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있으니까 줄이고 늘리는 다툼을 하지 말고 이 301석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국
53개의 지역구 중에 6개를 통합하고 6개는 분구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이 서울, 전북은 한 석씩 줄이고요. 인천, 경기는 한 석씩 늘려서 지역구 전체 숫자는 유지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를 놓고 이 여야가 유불리 계산을 하면서 협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 김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 감축을 내건 상황에서 한 명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잡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원안대로 가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선거구 획정이 가장 주요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민주당의 입장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인구 기준대로 하면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지역구가 감소해야 하는데 이 획정위가 내놓은 안은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 민주당에게는 불공정하고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처음부터 민주당은 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국민의힘은 이 획정위가 내준 원안대로 가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불공정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원안대로 가자. 민주당이 손해를 보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대략 국민의힘은 이 비례의원 1명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를 기존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을 양보하겠다. 지역구 254서간도 가능하다라면서 민주당에 제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서울의 6배에 달하게 되는 이 강원도의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합친 이 초대형 지역구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조정안이다라는 건데 이처럼 여야 모두 이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요. 또 당 차원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태로 만일 29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의석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안대로 이 획정위 원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에 원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져오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죠. 이 29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의 물밑 교섭과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9일 이제 본회의의 그 주요 쟁점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그동안 쌍특검법 재표결을 이제 미뤄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건 총선용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29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쌍특검법 재표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왜 쌍특검법이 이 3월 임시국회 또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등장하게 됐을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의 분석은 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총선 이슈로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여당 현역 의원의 컷오프를 기다렸다가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함이다라는 이 전략적인 분석이었다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당이 공천에서 대거 현역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이 컷오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 컷오프로 인한 반발 탈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반란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거든요. 반면 민주당은 이 반란표 규모에 따라서 총선 공천 논란이 따른 이 내홍이 되레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당권의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이 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여론전을 펼쳐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부결이 되면 부결되더라도 이 검찰 정권의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가 이제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그동안 미뤄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이 표결 상황만으로 이제 봤을 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네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자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인천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 29일 본회의에서 이 문턱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인천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면서 이 법안에 내일 29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이 선보상과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피해 구제에 정부와 여당이 비협조적이라면서 이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시사를 했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국토위 전체 회의를 오늘 열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라고 어제 언급을 했고요. 오늘 실제로 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는 피해자 지원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국토위의 29명의 의원 중에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서 범야 의원이 18명이었고 오늘 이 18명의 의원으로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이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한 만큼 이 29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리될지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이고 민주당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위기를 자각해야 한다는 여러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낙관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경고 각각 다른 경고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완승을 했었죠. 하지만 그 후에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맞물려서 정권 시판론 분위기가 지배적인 게 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43.5%, 민주당이 39.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0.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에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 파동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서 사퇴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고 진단하면서 민주당이 경고를 했죠. 특히 임종석 전 의원도 컷오프가 되고 서른 의원 역시 탈당을 시사하는 등 민주당의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분위기는 좋지만 이 위기감을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내부 단속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가 결정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150에서 160석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곧바로 나서서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경거망동을 우려하고 나섰죠.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낮은 자세를 취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3일 이제 총선이 남았는데 40일이 결코 또 적은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법관은 여론과 시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며 여성 대법관의 수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법관 증언에 대한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특수법원과 전문법원이 권역마다 설치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향해 국고보조금을 특별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에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철회 이후에도 보조금을 반환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액을 동결해 보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국가단체 기부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환 약속을 지킬 것을 개혁신당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탈락한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 후보였던 정준호 변호사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당 선관위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 변호사가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 운동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중앙당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서 최고위에서 별건으로 검토해 다음 달 7일에는 당무위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 한국의원 친선협회장과 방한단을 만나 에너지,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방산과 원전 등의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쿱샤 의원 친선 협회장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방문했던 한국 기업들을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한다면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친윤 불패, 신인 횡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권성동,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의 공천 확정 등으로 이른바 친윤 불패, 신인 횡사란 비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든 모셔야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런 멋진 승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너무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기억을 못하실까요?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중구에서 경선 기회를 얻었고 충남 홍성 예산에 출마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현역인 홍문표 의원의 경선 포기로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인재영입 위원장과 공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윤핵관 이철규 의원도 상대 후보의 경선 포기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그 현역 불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용액관이라는 또 신조어가 또 있던데 그런 분들이 속속속속 지금 다 단수 공천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용산 출신의 또 뭐 비서관들 이원모 비서관이라는 이런 분들이 공천 받는 거 보면서 국민의힘도 앞으로 태풍에 또 휩싸일 또 그것이 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당 주류는 이 같은 상황이 친윤계 후보들의 강한 경쟁력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현역 불패 신인 행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신인들이 너무 늦게 내려갑니다.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려면은 어느 정도 현역을 대체할 만한 능력과 역량과 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인들도 한 1년 전부터 가서 지역구 누벼서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현역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현역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여당의 공천 핵심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 공천 발표와 관련해 가장 늦어질 수 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 뒤에 발표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던 국민의힘 공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아직 공관위가 발표하지 않은 국민의힘 양지인 영남과 강남권이 꼽히고 있는 만큼 향후 2차 경선을 포함한 영남권 등의 양지에서도 현역 프리미엄 혹은 윤심이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는요.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위 10% 통보를 받고 탈당을 시사한 서른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어요. 남은 다 친명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명의원들은 다 지금 경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선 내용도 보면은 어떤 의원들은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30%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장렬하게 죽겠다. 선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하위 20% 평가는 절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히면서 하나하나 명단을 작성해봤다면서 받아쳤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그러세요? 아니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도 뭐 고민정 의원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진성준, 한종혜 친명 아닙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친명이라고 그 누가 봐도 친명을 했던 분 중에서 뭐 남인순 의원님도 경선했죠. 정일영 의원, 이모경 의원 등등 해갖고 꽤 됩니다 사실요. 31명 중에서 다 비명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었는데도 거기 들어간 분 계시더라고요.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결정적인 가늠자로 꼽혔던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중성동갑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던지는 등 내홍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하위 10%에 들어가 3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된 박영순 의원은 탈당을 결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30년을 몸담고 충성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1인의 지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하고 방탄과 사육을 위한 전체주의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 공천이 이재명의 호위무사에 하사하는 전리품이라면서 친명횡재, 비명행사 논란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스템 공천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기였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을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현역 의원 탈당이 이어진 민주당과 또 친윤 불패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했던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으로 이제 최근에 당내에서 그렇게 지칭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먼저 이제 지금 공천이 돼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전략 배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공천 과정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이제 친문계의 고민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이 현재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탈당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새로운 미래는 이들에 대한 영입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집단 탈당 앞으로 현실화되는 것인지 내일은 또 서른 의원의 또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마 공천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여야 모두 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공이 그렇죠. 그럼 도대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뭐냐? 왜 시스템 공천을 하느냐? 그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칙에 입각한 다른 입김에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거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작동이 되면 그건 시스템 공천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나고 공천 갈등이 나온 거는 세 가지가 다 결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투명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위 20% 탈락한 사람들에게 왜 20%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당사자들에게는 공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공개하는 거는 이제 당원 당규 위배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대해 경선 끝나고 나서 그 당사자들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 나름대로 그 투명하게 했다는 거와 대비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객관성이라는 거는 그 기준이 얼마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느냐. 크게 이제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량 평가는 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정성 평가가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정성 평가는 얼마든지 주관적인 그 기주관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뭐 0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만점 나온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0점 나온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가 있으니까. 동료 평가를 어떻게 예, 하고 동료 평가라는 거. 근데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고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95년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985년도 22 총선 때 신한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는 40%를 비주류한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6대4 원칙.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보통 7대3 원칙은 보통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주류에 한 30% 주고 네. 70%가 주로 갔는데 자 지금 왜 공정성 문제냐면 아니 하위 20%를 보니까 그게 한 6대4라든지 뭐 7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대부분 비명으로 가니까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오늘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보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위 20%하고 여론조사에서 네. 배제된 부분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공천 파동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으로 인한 민주당의 지금 뭐 현실적인 작금의 공천 파동 이게 앞으로 계속 그 당내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시간이 좀 추세를 보려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성동에서 이 배제가 되고 전현희 전 인권위원 권익위원장에게 이제 자리가 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 지금 공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구도로 선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거기 앉혀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네. 이걸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대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전략에 호응하는 격이 그렇죠. 맞춰주는 거. 그래서 다른 데로 돌리고 저 전현희 전 위원장을 네. 그쪽에다 배치한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누가 그렇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차라리 이렇게 시끄러질 거면 전현희 전 위원장을 송파로 하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자기가 지역구를 했었던 성동을 주고 해서 여러 사람들 만족시키고 구설수도 줄이고 파열음도 줄인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 차기 대선에도 네. 좀 그 물망을 올릴 수 있는 존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당대표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인데 네. 잠재적으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줘서 금이환영시켜주면 자기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아예 싹부터 잘라나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정말 차기 주자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그래도 다음에 나올 사람들도 더 많이 발굴되고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을 가고 싶은 대로 희망하는 대로 못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고 아무리 사천이 아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친명들을 혜택받은 거 없다. 아무리 강변하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은 또 퍼센테이지는 그리고 또 잘 짜 맞춘 것을 제외하고 보면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에 지건 이기건 당대표 체계를 유지하고 또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유지하고 다음 대선에도 또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파열음이 나도 계속 끌고 가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네.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탈당을 하면 당 내에서 당대표 자리도 고스란히 가게 되고 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다 탈당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당 내에 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총선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선에 나가고 이겨서 본선에도 이겨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대항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불참을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또 정리를 하자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하위 20% 평가자들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 자 오늘 의총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해야죠. 다른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들을 건 듣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왜 참석할 수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번에는 비공개라고 하지만 불참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설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지금은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 각 인식의 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지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에서 큰 변함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여전히 86 운동권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해야 되냐? 이번 공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게 나중에 뭐 당권 대권이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공천 파동이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계속 갈까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돌아올 거다. 공천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워낙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적극적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비난, 어떠한 나름대로의 제안이 오더라도 그걸 거절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뭐라 그랬었죠? 네. 이거 우리 명문정당을 네. 만들자. 네. 그리고 화합까지 다 했는데 명문정당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명문 전쟁으로 가게 되는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는 되도록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라고 했는데도 다 그걸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신이 갖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당이 이기는 공천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떠한 비난이 오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네. 결국은 결과로서 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거기 하나 빠져 있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도하고 친명 인사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계속해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말 총선 끝나고 나서는 친문의 대반격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얘기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아, 저래서 다 예를 들어서 박영진도 날리고 뭐 김영주도 날리고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통합이란 부분들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해 이제 뭐 당내 또 이제 그 대표 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그 추측도 나오는 상황인데 명문 정당에 심하게 균열이 갔다라고 이제 만약에 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문 전 대통령이 혹시 뭐 또 입장 표명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네.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킬 수 없었더라면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할 때 또 개입하고 또 친문들에서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한마디 하고 이런다면 과연 당이 네. 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이런 일이 생겨도 앞으로 계속 개입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이 가야 될 길, 한국 정당 정치가 가야 될 길, 선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 비전을 크게 제시하는 얘기들을 해야지. 네. 선거에 이런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서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네.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래도 뭐 이 양당이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산스럽다. 어디 구심점도 안 보이고 네. 해결적도 없고 원내대표 따로 당대표 따로 또 일부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따로 또 당을 떠나고 싶은 사람 따로 핸드폰 보는 사람 따로 참 당의 현주소가 저렇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가 어떻게 될까 심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한 공천을 치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주진우, 이원모, 또 조지현 이런 이제 그 인사들이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운대갑, 이원모 경기 용인갑, 조지현 또 경북 경산 이렇게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고 또 친윤 핵심 인사들로 꼽혀왔던 권성동, 이철규 이런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친윤 불패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윤 중진 희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희소하다, 굉장히 적다, 왜소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불패, 현역 불패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윤 중에 친윤이 누구죠? 장제원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은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친윤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그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막강한 나름대로의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권성동 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마 중간에 뭐 이제 경선을 포기한 쪽도 있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라고 보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송파갑에서 네. 혁동윤 우리 저 변호사가 컷오프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친윤이 결국은 모든 걸 다 공천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친윤 중에서도 뭐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경선을 하니까 현역한테 진 경우도 몇 개 나왔어요. 네. 제천 단양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오늘도 보면은 결국은 박민식 전 장관이 경선을 포기하는 부분. 그 사람도 이제 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친윤이 다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좀 비율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희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K 지역하고 뭐 서울이라든지 국민의힘이 가장 나름대로 우세한 지역에서 과연 누구로 공천할 것이냐가 이제 그 당에 이제 초미의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요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공천 과정 속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이든 뭐 공천에서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나머지 부분 속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강세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친윤 중진 희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네. 민주당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요. 이 야당의 공천 과정이 너무 시끄럽고 네. 너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입에 회자되니까 조용히 친윤들을 불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일들이 진행돼도 네. 싹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도 표도 잘 안 나고 또 구색 맞춰가지고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대표적으로 불출마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탈락하기도 하고 또는 또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싹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있고 왜냐하면 친윤이라든지 영남의 다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거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 부담감, 정치적인 네. 부담감, 갈등, 당내 파열음 그리고 이들이 규합을 해서 탈당을 해가지고 또는 뭐 개혁신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에 안 가고 당에 남아서 쌍특검이 내일 모레인데 이러면서 또 주판을 튀긴 거고 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시기를 조율한 것이고 네. 또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영남 지역에 공천하다 보면 네. 또 친윤이라고 할까 영남의 다선 의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또 탈락되는 일들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직 그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강한 지역의 후보를 추가로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이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원래 그 대원칙이었는데 네. 정말 저는 뭐 우리 이 교수나 저나 뭐 한 20-30년간 우리 의회 과정 또는 선거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선거가 45일도 안 남았는데 네. 선거고 획정까지 안 하는 이런 이런 나라가 있나요? 도대체 거기다가 공천까지도 저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저는 22대 국회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국회가 그다음에는 아주 새로운 인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그걸 희석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이 추천해도 결국은 나중에 선택하는 거는 네. 공천관리위원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뭐 오래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국민공천과 관련돼서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배심원으로 있고 후보들을 나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바로 요새 뭐 많잖아요. 예능 프로들 많이 바로 방송 누르잖아요. 네. 이걸 제가 2006년도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걸 김연아식 공천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딱 플레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술 점수 얼마, 네. 기술 점수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 현장에서 추첨이 아니라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점수 제일 많이 문 사람을 만약에 후보를 한다고 그거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죠. 네. 다만 그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이거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국민 후보 추천제가 아니라
국민 배심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국민 후보 추천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공천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더니 이게 뭐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하여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네. 공천을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그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듣고 아니면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뭐 전 대동소이하게 동의를 하는 바라서. 그러실 것 같아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 20석을 최소 목표로 잡겠다. 네. 그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원이 60-70명 정도라고 밝혔고 또 대구 출마 제안을 이제 이준석 대표 받고 있는데 화성 동탄 출마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쟁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높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네. 한 50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많이 줄이셨네요. 그 사이에 판세를 본 거죠. 이 20석도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5%, 3% 이런 정당이 20석 받으면은 이 30% 지지율 받는다는 정당들은 그럼 몇 석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50명, 60명 출마할 거다라고 하지만 네. 그 50명, 60명이 정말 된데미가 어떤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의심이 좀 있고 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 화성 동탄 네. 당대표급이고 그만한 포부 가진 사람이 화성에 왜 출마를 합니까? 뭐 종로나 무슨 강남에서 뛰어가지고 진검승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미래 지도자감으로 하는데 네.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해가지고 무슨 위상을 진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선택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대구라고 가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하고 신당을 한다라면 노원병에서 출마를 했다라면 계속 노원병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던지 네. 좀 새로운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그렇게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공천 탈락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속속 나올 텐데요. 개혁신당에 이제 합류해서 어떻게 몸집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혁신당을 보는 크게 아주 관심을 끄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지역구에서 네. 몇 석을 얻을까. 현재 같아서는 저는 단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남의 표를 잠식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결국 자기 표를 얼만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3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몇 석을 얻을까. 다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화성 나온다, 뭐 나온다. 이준석 후 대표가 비례로 나오냐 안 나냐가 관점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비례로 돌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네. 무조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비례대표 가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위상이 있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 관전 포인트지 네. 지금 얘기하는 무슨 20석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더 정말 아주 굉장히 줄인다면 10석이 기준이 될 거다. 10석보다 더 밑에 얻느냐 많이 얻느냐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석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물론 이제 한 45일 남았으니까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적 기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추락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4 총선 픽스토리 여야의 공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주화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